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던 기념식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오늘 3.1절 기념사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1절 기념식은 원래 매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제 오늘이 3.1절이죠. 예. 1919년 3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99년 전입니다. 네. 우리가 일제에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강탈당하고 결국 일제 탄압을 받던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 자주와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알린, 다시 말하면 자주 독립의 어떤 기폭제와 같은 그런 운동이 3.1운동이거든요. 네. 3.1운동은 뭐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자주 독립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준, 일제의 부당한 탄압을 전 세계에 알려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3.1운동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장소적으로 보면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 탄압의 상징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1,000명 내지는 3,000명에 이르는 이 3.1운동 참가자들이 수감됐던 곳이죠. 그러니까 3.1운동과 아주 직접 연관돼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3.1운동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 서대문 형무소가 일제 탄압의 상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서대문 형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죠. 네네. 사실은 일제 시대 때는 서대문 형무소라고 불렸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이 우리나라의 역사 과정에서 독립 이후에 이 민주화 과정에서도 또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하고 또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계시죠. 과거에 민주화운동 시절에 이 서대문 구치소에 계셨던 기억이 있고요. 네. 경험이 있고 또 2012년에 대선 출마 장소로도 이곳이 활용이 됐었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보다 우리 역사의 굴곡의 상징성 이걸 나타내는 데에서도 이 서대문 형무소에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 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인연이 깊은 곳이라서 이곳이 선택이 됐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장소에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어떤 발언 내용이 나올지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북핵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공동체를 강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3.1운동이 우리 이제 자주 독립의 기폭제가 됐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많은 선조들, 이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맞았지만 네. 광복이 사실 우리 자주 독립의 완성은 아니란 말이죠. 분단이 돼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진정한 독립, 진정한 자주의 완성은 결국 한반도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분단이 돼 있고 서로가 정말 극도의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의 공동체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말씀하셨어요. 경제 공동체로 가자고 그랬고 뭐 여러 이 공동체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90년대 초에 이 모든 합의를 거쳐서 화해 협력, 그다음에 남북 연합,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의 이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통일 정책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동체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했었던 이 3.1절 경축사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말하자면
그런 진정한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북한의 핵 문제고 네. 한 가지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인권도 없는 그런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면 그 과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나 오늘은 그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아픈 부분들을 굳이 들춰내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대화를 통한 공동체 통일이 주를 이뤘지만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적어도 핵 없는 한반도는 언급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매년 3.1절 경축사에다가 그 이 비핵화 부분이라든가 북한 인권 부분이 언급돼 왔는데 이번에만 빠졌다. 그러면 뭐 이런 그 이 주장이 일부 힘을 실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적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 모든 기념 행사에는 그 행사의 주가 되는 메시지들이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3.1 운동이 이 벌어졌던 시점에 분단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서로 다른 걸 강조하기보다는 그 한민족이 전부 하나가 돼서 독립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3.1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문성국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우리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김영철이 방한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예. 그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이라는 걸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우리가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은 북한 언론들도 한국 언론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예. 근데 김영철이 돌아가고 분명히 북한에서도 우리 언론에서 그 대통령께서 김영철을 불러앉혀 놓고 계속 그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다라는 사실이 보도됐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상당히 좀 조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앞에서 남북한 이 화해 협력이든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비핵화를 놓치고 넘어갔다면 이번 3.1절 기념사에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네. 있겠지만 이미 북한 측에 우리의 의지하고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을 한 마당에서 현재 그 남북 비교적 북한도 자제를 하고 있고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퇴근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촉하거나 몰아붙이거나. 예. 그런 면에서 꼭 이번에 3.1절 기념사에서 이 핵 없는 한반도 또는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3.1절 기념사의 또 다른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3.1 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건국절 논란에 조금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마 그런 의지,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축사에서도 그걸 강조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일반적인 국제법적으로 또는 일반적인 국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권과 영토와 그런 국민이 있었던 정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사실은 본격적인 정부를 가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고 또 그런 임시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외치고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됐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네. 다만 건국의 시점이 19년이냐 48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네. 대통령께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이다. 아마 그런 관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결국 우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3.1절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 건국절 논란에 이어서 일본과 관련해서 독도 네네. 문제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이웃 국가로서 뭐 진정한 사과와 또 반성을 촉구를 했는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거는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이제 제대로 이행되기 힘든 예. 상황이라는 거는 뭐 우리 쪽에서 이미 거듭 그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고요. 이 가장 큰 것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 네. 그다음에 국가 책임론에 대한 인정이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입장은 결과적으로 이 한일 간의 갈등을 강조하기보다는 한일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본의 이런 그 태도 변화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촉구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서로 이제 입장의 차이거든요.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 그걸 기본적으로 일본이 과거에 전후에 피해를 입었던 여러 국가하고 이걸 뭐 한일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 면들을 새길 수가 있어야 앞으로 아시아에서 책임 있는 여러 지도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3.1절 기념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3.1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제의 그 강점하에 놓여 있던 시기에 일어났던 운동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보다 책임 있는 인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시각들은 있죠. 지금 결국 그 남북한 관계 발전도 그렇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일본의 협력이라는 것도 주변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갈등이나 전선이 지나치게 확대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3.1절 기념사의 이 특성을 감안을 할 경우에는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이게 매번 남북한 간의 관계가 잘 진전되고 있는데 결국은 일본만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상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오늘은 그런 그 우려까지를 불러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조금 입장을 살펴보면 역시나 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뭐 외교 루트로 즉시 항의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의 협력이 어쨌든 중요한데 일본 한일 관계가 그렇게 순항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려면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사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깝거든요. 네. 오랜 또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좀 불행한 역사들이 있었죠. 네네. 특히 일본이 우리에게 주로 가해자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많이 베푸는 입장이었어요. 일본의 문화 역사를 보면 우리의 문화 역사에 그 도움을 받아서 일본이 발전한 그런 역사적 전례들도 있고, 그런데 역시 이제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 문제에 대한 진정한 반성,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것이죠. 네. 그게 독일과 늘 대비가 되거든요. 네네. 독일은 자기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유대인의 학살이라든지 과거의 침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눈물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독일을 향한 그런 이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들을 벗어나고 지금은 사실 유럽에서 지도적인 국가 위치에 섰단 말이죠. 네. 통일도 됐고요. 자, 그런데 일본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국력이라든지 일본의 국제사회의 기여도에 비해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것은 일본 내부의 국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걸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 당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모두 전범으로 다 낙인 찍히게 되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시 일본은 과거도 있지만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는 가장 다급한 것은 북한의 위협, 다시 말하면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사이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투 트랙, 다시 말하면 과거 영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나가되
미래지향적인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건 또 협력해 나가겠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늘 또 한편으로는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잘 다시 말하면 소통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일 간의 그 여러 역사 문제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특히 두 시기 그 이 3.1절이라든가 아니면 8.15 네. 이 시기를 앞두고는 메시도 서로 각일 쓸 수밖에 없고요. 또 긴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라 그런 메시지 뒤에는 항상 이제 또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앞으로 3.1절이나 8.15 전후를 해서 그 이 한일 간의 젊은이들이라든가 양측의 그 사회 문화 교류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거기에 대한 화해 메시지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계기들을 좀 이거는 뭐 타이밍 선정하고 어떤 행사를 기획하느냐의 그 이 아이디어의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뭐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영상이 나오면서 조금 더 논란이 확산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해빙 무드로 접어들었지만 뭐 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북한과 또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는 지난 1월 초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그동안 막혀있던 소통의 채널들도 다 복원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인원들이 오고 가고 특히 뭐 북한 선수단, 대표단, 예술단 뭐 북한 인원들이 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작년 2017년 말에 비하면 뭐 남북 관계가 해빙 무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남북 관계가 완전히 풀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고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이 뭐 남북 관계의 해빙 관계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일러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표현을 잘하셨습니다. 유동적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북미 간의 입장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북한 핵 문제거든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뭐 대화의 필요성, 대화의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그 대화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가 풀리면 핵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또 남북 간에는 이미 19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과 북이 합의를 했어요. 북한이 그 문서에 서명을 하고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핵 문제는 바로 우리가 당사자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남북 간에 문 대통령께서도 김영철에게 강조했듯이 비핵화 문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한미 간의 확고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앞으로 북미 관계 혹은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고비가 있다면 이제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죠. 뭐 3월 말 4월 초쯤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남했을 때 일단 네네. 부정적인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앞으로 해소될 기미가 있을까요? 뭐 이건 외형적으로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북한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네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 한반도 평화라든가 남북 대화 분위기 그다음에 미북 관계의 그 개선을 위한 어떤 중재 역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4월 되면 한미 군사훈련 하게 되면 연합 군사훈련 하게 되면 관계가 나빠질지 모른다. 그러면 이걸 뭔가 타협점으로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의 등가성을 봐야 돼요. 사실은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 핵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해왔던 훈련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해서 하기 이전에도 했던 거고요. 근데 북한의 주장이란 건 이게 공격훈련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격훈련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는 거 결국은 이 논리의 끝단에는 한미 동맹 자체도 공격형 동맹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자체가 한반도 상황에 그 긴장을 너무 격화시키지 않도록 연습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하는 문제들은 하나의 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이게 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군사훈련 연기해도 되지 않냐, 규모 확 줄여도 되지 않냐, 이거 굉장히 앞뒤가 뒤바뀐 생각이라는 거고요. 오히려 네. 저는 그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정말 해빙 무드로 가져갈 의지가 북한에게 있느냐 아니냐의 바로미터는 이제 4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외형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핵미사일 그 실험 같은 것을 뭐 징후를 노출시킨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한다든가 예.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보면 4월 이후에도 그렇게 긴장이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가 않고 오히려 미국 간에도 비록 초보적인 탐색적 대화 수준이지만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그 기존의 주장대로 한미연합훈련 때 뭐 이거는 우리하고 미국 쪽에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핵 억지력 강화를 하겠다라고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그 2월간 형성이 되었던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 모드가 다시 한번 얼어붙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한미연합훈련만을 걸고 나와서 이것을 핵미사일 실험을 하는 빌미로 삼는다면 1, 2월에 북한이 해왔던 접근이 결국은 철저한 평화 공세였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이번 9일에 개막하는 평창 겨울 패럴림픽의 미국 대표단 단장으로 이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 닐슨 장관이 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과연 손에 쥐고 올 경우 북미 대화의 속도가 날 수 있을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표 단장 역할하는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그런 메시지를 줄지 안 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입을 통해서 나온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여러 번 거듭 밝혔다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백악관 대변인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제입니까? 주한 미 대사 대리를 하고 있는 분이 그런 기자들 앞에서 그러는 것도 또 했지요. 네.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냐 하면 그동안 북한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마치 뭔가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하는 척 하면서 네. 결국은 시간을 벌고 뒤로는 핵을 개발하고 그렇게 기만적인 행위를 20여 년 동안 해왔고 국제사회가 그렇게 결국 기만당해 왔다라고 하는 철저한 반성의 기초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어떤 변화가 없음 이를테면 김영철이가 돌아가서 김정은에게 결과 보고를 했겠지요. 예. 어떤 보고를 했을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김영철이 돌아가서 이게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비핵화에 결단을 좀 내리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할 이런 방법은 도저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어떤 변화가 없다면 닐슨 장관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런 입장이 달라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이 패럴림픽 개막식에 맞춰서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 같은 또 외교 라인을 보낸다면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에 비해서는 리수영 같은 경우는 외무상을 했고 지금 국제 담당 부위원장을 하고 있고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대외 협상의 책임자란 말이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리수영을 보낸다는 자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김정은이 김영철의 보고를 받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했을 때 기존의 입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좀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뭔가 결단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미국과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역시 모든 접촉 여부와 앞으로 본격적인 북미 대화, 다시 말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제재와 압박을 벗어나고 김정은이 말했듯이 2018년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해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김정은의 대승적인 결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네. 이거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9일 이 패럴림픽 개막식에 미국이 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보내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은 핵 문제를 다루는 부처 장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원칙상 북한하고 틀려요. 아무나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사람을 보내서 그거 협상하라고 보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커센 닐슨을 보낸다라는 얘기는 북한이 설사 대표단을 다시 패럴림픽에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걸 계기로 그 현장에서 북미 간 대화나 접촉을 가지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로 메시지로 봐야 되고요. 이게 계속 그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에 이어서 또 그 강요급을 한 명을 보낸다라는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굉장한 신뢰의 상징이고 그 평창에서의 축제를 최대한 지원해주겠다는 분명한 선의의 표명이에요. 네. 북한이 여기에서 밀리기 싫어서 또 뭐 대표단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닐슨하고 리수용 또는 닐슨하고 리용호 조합은 상당한 미스매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이 진전이 되고 있으니까 뭔가 일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거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간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